그 여자는 죽었어. 와인에 취했다가 깨어나 보니까 눈앞이 흐릿하고 정신이 멍해서 사방이 뿌옇게 보였다. 이런. 화이트 와인 2병을 마신 기억은 나는데 좀 더 마셨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쯤에서 기억이 끊겨서 더 이상은 생각이 나질 않았다. 나는 간이 침대 위를 굴렀다. 그래야 더러운 유리창 너머로 길 건너 전당포에 걸려있는 시계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시계는 벌써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일어나, 하워드 페리.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일어나, 이 비렁뱅이 학사놈아.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몸을 놀려. 계속 술을 마시고 밥을 먹고 나의 사랑스러운 빌리가 손님을 받지 않을 때 그녀와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그 중요한 직장 말이야. 그게 바로 네 인생이야, 이 비렁뱅이 학사놈아. 한동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런 거야. 이게 진짜 삶이야. 와인 중독자는 이렇게 늦게 하루를 맞는 거야. 넌 아직도 배우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나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한쪽 양말을 신고 다른 쪽 양말도 신고 바지와 셔츠를 입고 구두를 신고 그 지옥 같은 버크시내 식당으로 가서 설거지를 한다. 1시간에 75센트의 임금으로 수천 개의 그릇을 닦고 내키는 대로 하루 한두 끼의 식사를 한다. 이런,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인가? 아니, 석 달 동안은 아니었어. 평생 술을 마시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술 마시는 걸 좋아하기는 했지만 늘 적당한 선을 지켰고, 그래서 술 기운을 조절할 수 있었어. 이건 잠시 동안만이야. 게다가 몇 주만 더 견디면 돼. 몇 주 후에는 시카고 아버지 투자 회사의 내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흰색 와이셔츠를 입을 거야. 그리고 비렁뱅이 학사가 아니라 사회학 학사가 되는 거지. 그 학위라는 게 지금은 우스운 짓거리가 되어버렸지만 석 달 전에는 의미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건 시카고에서였고 여긴 로스앤젤레스야. 그리고 그건 이제 비렁뱅이를 뜻한다고. 떠돌기 시작한 뒤로 그런 뜻이 되어버렸어. 인생이 이렇게 풀릴 수도 있다는 게 참 우습다.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갑자기 뭐라 말할 수 없는 이유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다니. 가정과 직장의 흥미를 잃고 어느 날 태평양 연안 지역을 향해 떠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다니. 어느 날 넌 자리에 앉아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자문하겠지. 하지만 대답할 수는 없어. 사소한 핑계는 많이 될 수 있지만 분명 결정적인 대답은 아니야. 오히려 다음에 마실 달콤한 와인은 어디서 구할까? 그걸 걱정하는 게 더 쉬울 거야. 그리고 바로 그때 너는 사회학 학사가 아니라 비렁뱅이 학사가 되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나에게 로스앤젤레스는 인생의 종착역이나 다름없어. 나는 버크시내 식당 창문에 붙은 설거지할 사람 구함이라는 종이를 보고 불현듯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어. 접시 닦아 번 돈으로 시카고와 가족 그리고 고상한 생활로 돌아갈 버스비를 마련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릇 수십만 개를 닦으면 시카고에 갈 수 있는 버스표가 생긴다는 거야. 하지만 아무리 접시를 닦아도 버스표를 사기는 힘들어. 와인은 싸지만 공짜로 주지는 않으니까. 나는 그 일을 시작한 이래로 열심히 접시를 닦아서 1시간에 75센트의 임금으로 하루 7시간씩 일을 했지. 그것으로 넉넉히 와인을 마시고 이 더럽고 지저분하며 손바닥만한 방에 방세를 냈어. 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어. 아직도 버스표를 생각하면서 로스앤젤레스 동쪽 5번가에서 몹시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예전에는 로스앤젤레스 중심지가 활락가였고 그래서 난 화물열차에서 내려서 그곳으로 갔지.
하지만 이제는 제일 형편없는 구역, 진짜 빈민굴은 중심가에서 동쪽으로 몇 블록 떨어진 5번가에 있어. 가장 비참한 구역, 제일 싼 방. 내가 찾는 건 바로 그런 거였어. 물론 5번가의 기준에 의하면 나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못난 놈에 속해. 하지만 남의 집 문간에서 자는 건 너무 괴로웠고 내가 구걸할 위인은 못 된다는 사실을 즉시 깨달았어. 요령이 너무 없었다고. 나는 이렇게 계속 중얼거렸다. 나는 금간세면대에 물을 받아서 얼굴을 씻었다. 까칠까칠한 감촉으로 볼 때 면도를 하지 않고 하루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빌리와 자게 된다면 저녁에 깨끗이 면도를 할 수도 있었다. 찬물로 세수를 하니까 정신이 좀 들었다. 하지만 컨디션은 여전히 엉망이었다. 방구석에는 빈 와인병이 잔뜩 쌓여 있었다. 그 병들을 하나씩 다 확인을 했지만 와인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 주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감사하게도 담배 잎과 담배 많은 종이는 남아있었다. 나는 담배를 직접 말아서 피웠다. 그러나 하루를 시작하려면 술이 필요했다. 빈털터리로 잠에서 깨어난 와인 중독자가 와인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몇 가지 방법을 찾아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빌리를 찾아가서 와인을 달라고 하는 거였다. 물론 빌리가 잠에서 깨어 혼자 있을 경우에 한해서 말이다. 나는 길을 건너서 나의 사랑스러운 빌리가 방을 얻어 살고 있는 건물로 갔다. 아직은 어느 정도 새 건물로 상당히 좋은 방이었지만 빌리는 그 때문에 나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했다. 그녀의 방문을 내가 살짝 두드렸다. 그건 우리의 암호였다. 그녀가 자고 있다면 반응하지 못할 터였고 혼자가 아니라면 응답을 하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다행히 빌리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안 잠겼어. 들어와. 안녕 교수님. 빌리는 방 안으로 들어선 내게 이렇게 인사했다. 빌리는 가끔 농담조로 나를 교수님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내 말투 때문일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사는 곳에 걸맞게 빈민들의 말투와 틀린 문법을 구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집어치운 터였다. 게다가 나는 5번가에도 상당히 훌륭한 문법을 구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때 신문 기자였던 주민도 있고 시를 썼던 사람도 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성직을 빼앗긴 성직자다. 안녕, 나의 사랑스러운 빌리. 내가 말했다. 방금 일어났어. 하위, 지금 몇 시야? 10시 조금 지났어. 근데 술 좀 없어? 뭐? 겨우 10시야? 그럼 7시간 잔 거네? 마이크네 술집이 2시에 문을 닫고 나서 어떤 놈이 여기 왔었어. 하지만 오래 있진 않았지. 빌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몸을 쭉 폈다. 그러자 이불이 떨어져 내리며 벌거벗은 그녀의 알몸이 드러났다. 아름다운 가슴과 팔과 어깨선도 근사했으며 얼굴도 예뻤다. 그녀가 머리를 흔들자 어깨 길이인 매끄러운 흑발이 쏟아져 내렸다. 25살이라고 그녀는 언젠가 내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믿지만 몇 살 더 줄여서 말했어도 믿을 법했다. 화장을 하지 않은 데다 잠에서 막 깬 그녀의 눈은 약간 부어 있었다. 부업으로 매춘을 하고 술을 많이 마시며 술집의 여종업원으로 3년을 보낸 여자 같지 않은 그런 얼굴이었다. 그녀는 보석 세공인 밑에서 일하는 남자와 결혼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사장이 사다 놓은 보석을 잔뜩 챙겨서 어딘가로 떠나버렸다. 그래서 빌리는 엄청난 빚과 함께 곤경에 처했다. 비렐미나 키더,
사랑스러운 빌리, 나의 빌리. 돈만 내주면 모든 남자의 빌리가 되지만 그녀를 좋아하면서도 이상하게 그런 것이 거슬리지 않았다. 아마도 한 달 전에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그런 상태였기 때문인 것 같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상태에서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왜 그런 일로 괴로워하겠는가? 그녀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마실 것 좀 없어? 내가 말했다. 빌리는 미소를 짓고는 이불을 차낸 다음 침대에서 내려와 벌거벗은 채로 나를 지나 벽장으로 가운을 가지러 갔다. 나는 그녀를 안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나의 사랑스러운 빌리가 이른 아침에는 절대로 사랑을 나누지 않으며 정오가 되기 전에 수작 거는 걸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누비 가운을 걸친 다음 좁다란 간이 부엌을 가린 휘장 뒤에 소형 냉장고를 향해 맨발로 걸어갔다. 그녀가 냉장고 문을 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런 빌어먹을. 왜 그래? 술이 없어? 내가 물었다. 빌리가 휘장을 치켜들자 바닥에 맨하튼이 1cm 정도 깔린 술병이 나왔다. 빌리가 유일하게 마시는 술이 바로 맨해튼이었다. 거의 다 떨어졌네. 자기가 위층으로 좀 올라가서 메이미한테 있는지 좀 알아볼래? 메이미네 집에는 늘 술이 있거든. 메이미는 마이크 캐러스가 운영하는 베스트 찬스라는 무허가 술집 바에서 일하는 체격이 큰 금발머리 여잔데 빌리도 같은 곳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메이미는 억센 여자였다. 와, 지금 자고 있으면 자기를 깨웠다고 날 죽이려고 들걸? 가게로 가는 건 어떨까? 메이미가 지금은 깨어 있을 거야. 어젯밤 일이 일찍 끝났거든. 가게에서 사면 술이 차갑지 않잖아. 잠깐 내가 전화해 볼게. 그러면 자고 있다고 해도 자기가 아니라 내가 깨운 게 되니까. 빌리가 전화를 걸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됐다, 됐어. 가득 찬 술 한 병을 빌려주겠대. 얼른 가봐. 나는 2층 뒤편에서 3층 앞쪽까지 단숨에 달렸다. 메이미의 방문은 열려 있었다. 그녀는 복도에 나와서 우유 배달부에게 돈을 주고 그가 영수증을 다 쓰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메이미가 나를 보더니 들어가서 가져가라고 말했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속을 두툼하게 넣은 의자에 앉았다. 나는 쿠션 가장자리를 따라 손가락을 훑어 내려갔다. 메이미의 남자친구 중에 누군가가 주머니에 잔돈을 잔뜩 넣고 거기에 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두툼한 의자나 소파에 한 번 앉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잔돈을 건질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였다. 이번에는 잔돈은 없고 싸구려 잡화점에서 팔 것 같은 만년필 하나가 나왔다. 메이미가 막 문을 닫고 들어오기에 내가 그것을 들어 올렸다. 이거 의자에서 나왔어. 메이미, 네 거니? 아니야, 네가 가져, 하위. 난 펜 있으니까. 네 친구 중에 누군가가 흘리고 간 모양인데? 내가 말했다. 하긴 너무 값싼 만년필이라서 팔거나 전당포에 잡힐 수도 없었다. 따라서 정직하게 나가는 편이 나았다. 아니야, 누구 건지 알아. 어젯밤에 그 사람 주머니에 있는 걸 봤거든. 헤수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갖고 있었어. 헤수스 곤잘레스, 멕시코인이야.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힌 뒤부터 그렇게 부르고 있어. 근데 그자는 뜨거운 난로 위로 올라간 고양이 같은 놈이었어. 그 남자는 들어와서 불을 켜지 말라고 하고는 발바닥이 뜨거운지 안절부절 못하면서 앞 창문 밖을 한참 내다보더군. 그러더니 소방대피로가 있는 옆 창문도 내다보더라고. 커튼을 몽땅 내리고 나서야 불을 켜도 좋다고 하지 뭐야. 메이미는 내 곁을 지나서
냉장고 쪽으로 가면서 말을 계속했다. 근데 그놈 참 웃기는 놈이야. 그 남자가 막 외투를 벗어서 그 의자 위로 던졌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거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외투를 다시 움켜쥐고는 옆 창문을 통해 소방 대피로로 줄행랑을 치더라고. 근데 노크를 한 사람은 옆방에서 담배를 빌리러 온 딕시였거든. 혹시라도 해소스를 다시 만나면 헛수고했다고, 신경과민도 병이라고 말해줄 거야. 그 남자 패는 가져. 근데 술 여기서 마실 거야? 냉장고 문을 닫으며 메이미가 술병을 들고 돌아왔다. 너도 나랑 같이 한잔한다면 여기서 마실게. 난 안 마셔, 하위. 친구나 손님들 때문에 놔두는 것뿐이야. 빌리한테 이런 술 한 병 더 갚을 게 있다고 전해줘. 내 친구 하나가 빌리처럼 맨해튼을 좋아하거든. 빌리의 방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녀는 가운 대신 옷이라고 할 수도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몸에 딱 달라붙는 비키니 수영복 차림이었다. 나의 사랑스러운 빌리가 발끝으로 빙 돌아 보였다. 마음에 들어, 하위? 이거 어제 산 거야. 아주 근사해. 자, 한잔 하자고. 난 딱 한 잔만 얼른 마실래. 딱 한 번만 얼른 하자는 거지? 빌리는 원피스를 꺼내 머리 위로 둘러싸서 입기 시작했다. 교수님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내 보배를 가리겠어요? 어? 이거 참 좋은 말이네. 이제 나도 자기처럼 수준 있는 말을 하게 됐어. 나는 우리 두 사람의 술잔을 채운 다음 자리에 앉았다. 빌리는 샌들을 신고 옷을 다 입은 채였다. 빌리, 넌 원래 고상한 말을 많이 써. 근데 내가 잘못됐나 봐. 옷 밑에는 수영복이 아니라 속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시대에 뒤진 건가? 하위, 오늘 나 해변에 갈 거야. 햇볕 좀 쬐려고. 물론 물에는 안 들어갈 거니까. 옷 안에 수영복을 입고 가면 옷을 갈아입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되잖아. 근데 하위, 너도 일을 하루 쉬고 같이 가는 게 어때? 난 돈 한 푼 없잖아. 버크 사장님이 한마디 하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돈을 매일 주겠다는 거였어. 그렇지 않으면 술을 못 먹는 날이 꽤 있었을 거야. 근데 거기서 얼마나 버는데? 5달러? 내가 5달러 빌려줄게. 아유, 그런 말은 하지도 마. 너한테 술을 빌리고 술보다 더 중요한 것을 빌리지만 돈을 빌리는 건 좀. 나는 말을 멈추고 빌리에게서 돈을 빌리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일일까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생각해 보았다. 결국 시카고로 돌아가면 언제든 그녀의 돈을 갚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돈을 빌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란 말인가? 굳이 말하자면 영예 때문이겠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영예롭지 못하면 그대도 사랑할 수 없도다. 하위, 자긴 참 웃기는 남자야.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갑자기 말머리를 돌리고 싶어졌다. 근데 빌리, 근데 저 메이미는 왜 술을 안 마셔? 마약 중독자들이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모른단 말이야? 물론 알고 있지. 하지만 메이미는 아닌 줄 알았어. 메이미 헤로인 중독자야. 근데 그렇게 안 보이지? 한눈에 알아볼 만큼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 버크시내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 정도라고. 자기는 절대로 할 생각하지 마. 하위, 그거 정말 나쁜 거야. 나도 옛날에 어떤 건지 궁금해서 가끔 마약을 했었는데 이제는 절대 안 한다고. 너무 쉽게 빠져들게 돼. 그러면 하위,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야. 당신의 지혜로운 말을 귀담아 듣고 꼭 지키겠나이다. 근데 말이지. 나는 이렇게 말하며
술을 또 한 잔 따랐다. 얼마 후 나는 5번가에서 한 블록 떨어진 중심가에 있는 식당으로 갔다. 11시 15분이니까 한 15분가량 늦은 셈이었다. 버크는 화로 앞에 서 있었다. 라몬이 출근하는 정오까지는 그가 직접 음식을 만들었다. 그는 얼굴을 돌리고 나를 뚫어질 듯이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아진 나는 곧장 설거지를 하러 뛰어들었다. 하지만 라몬이 출근한 정오 무렵에는 술 기운이 거의 떨어진 상태였다. 라몬은 이마에 세 붕대를 감고 있었다. 또 칼로 베인 모양이다. 그는 이미 얼굴에 두 군데나 칼로 벤 상처가 있었다. 하나는 뺨에 또 하나는 턱에. 게다가 그는 기분까지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눈앞에서 멀어지기로 했다. 라몬은 마약을 맞을 때가 되면 추잡하게 굴었고 바로 지금이 그런 상태인 게 분명했다. 그는 커다란 원숭이를 기를 것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원숭이를 기르고 있었다. 나는 그가 어떻게 원숭이 먹이를 대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다. 요리사는 식당의 다른 일에 비해서 돈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이런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가 마약을 맞고 원숭이 먹이까지 될 만큼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었다. 라몬은 멕시코 사람치고는 키가 컸지만 마른 데다가 얼굴도 수척해 보였다.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을 때 말고는 추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마약을 하지 않는 한 오늘 오후 내내 웃지 않을 것이었다. 버크는 계산대를 맡으러 앞으로 나갔다. 그는 정오에 손님이 몰려들면 서빙도 함께 도왔다. 이제는 라몬이 화로 앞에 섰다. 우리는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간 2시경까지 아무 말 없이 일만 했다. 그때 라몬이 다가왔다. 그는 코를 훌쩍거렸고 눈물을 줄줄 흘렸다. 하위, 내 부탁 좀 들어줘. 지금 죽겠어. 하위, 빨리 한 대 맞고 올게. 잠깐 나갔다 올게. 한 15분이면 돼. 그렇게 해. 여긴 내가 맡을게. 내가 뭘 하면 되지? 저녁 때 낼 햄버거 스테이크 2개를 준비해. 한쪽은 익었으니까 다른 쪽을 한 5분 더 익히면 돼. 그 위에 뭘 얻는지는 잘 알지? 그럼 알지. 만약 버크 사장이 들어오면 화장실에 갔다고 말할게. 하지만 서둘러야 돼. 라몬은 앞치마와 요리사 모자도 벗지 않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나는 시계를 보며 5분을 기다렸다가 스테이크를 불에서 내린 뒤 고명을 위에 얹어서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라몬이 아닌 내가 화로 앞에 있다는 것을 버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나는 창문의 뒷모습이 보이게 신경을 썼다. 몇 분 뒤 여종업원이 속을 채운 고추 요리 2개를 주문했지만 그 음식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주기만 하면 되었다. 라몬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돌아왔다. 그는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마약 기운이 남아있는 동안은 그런 모습일 터였다. 그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그러고는 납작한 반 리터짜리 화이트 와인병을 내밀었다. 너무너무 고마워, 하위. 이건 선물이야. 와, 라몬, 넌 신사야. 그리고 교양도 있고. 내가 말했다. 그는 화로로 돌아가서 프레이팬에 달라붙은 것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나는 밖에서 보이지 않게 몸을 굽혀서 병 뚜껑을 열었다. 그러고는 길게 한 모금 마신 뒤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병을 통 밑에 숨겨두었다. 2시 30분. 드디어 30분짜리 내 점심시간이 돌아왔다. 하지만 배는 고프지 않았다. 나는 화이트 와인을 한 잔 더 마시고 다시 숨겨두었다. 와인을 바닥 낼 수도 있었지만 남은 오후 시간을 잘 보내려면 일이 끝날 때까지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현명할 터였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물고 뒷골목 어귀를 왔다 갔다 했다.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씨였다. 나의 사랑스러운 빌리와 해변에 함께 갔더라면 너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나의 사랑스러운 빌리는 해변에 가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녀가 골목 어귀에 갑자기 나타나서 내게로 왔다. 그녀는 아직 수영복 위로 입은 그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해변에는 가지 않았다. 그녀가 놀란 듯한, 그리고 걱정스러운 듯한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나는 앞으로 나가서 그녀를 맞았다. 빌리가 내 팔을 세게 잡았다. 하위, 하위, 자기가 메이미를 죽였어? 어? 내가 뭘 어쨌다고? 나를 바라보는 빌리의 눈이 커졌다. 하위, 자기가 메이미를 죽였다고 해도 괜찮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자기한테 도망칠 돈을 줄게. 근데 잠깐, 빌리,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메이미를 죽이지 않았어. 물론 강간하지도 않았고. 내가 나올 때 그 여자 말짱했다고. 무슨 일이야? 무슨 꿈이라도 꿨어? 그 애가 죽었어, 하위. 살해됐다고. 그것도 자기가 거기 있을 무렵에 말이야. 사람들이 정오 조금 지나서 그 애를 발견했는데 2시간 전쯤에 죽었다는 거야. 자, 어디 가서 한잔해. 내가 다 이야기해 줄게. 좋아. 아직 점심시간이 좀 남았어. 돈은 받지 않았지만 말이야. 이리 와, 어서. 뒷골목을 빠져나갈 때 빌리는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 내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우리는 제일 가까운 술집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칸막이가 되어 있는 뒷자리에 앉았다. 빌리가 내 주머니에 넣은 돈은 $10짜리였다. 종업원이 우리가 시킨 술과 잔돈을 가져왔고 나도 잔돈을 빌리 쪽으로 밀어 놓았다. 하지만 빌리가 고개를 저으며 잔돈을 내 쪽으로 밀었다. 일단 다 쓰고 나중에 $10 갚아, 하위. 이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만일의 경우에 말이야. 알았어, 빌리. 하지만 이 돈은 꼭 갚을게. 내가 말했다. 나는 반드시 그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시카고에서 우편으로 붙이게 될 터였고, 그러면 빌리는 돈을 받고 깜짝 놀랄 것이 분명했다. 이제 말해봐. 하지만 그렇게 근심 어린 표정은 집어치워. 난 흰 눈만큼이나 결백하니까.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먼저 내 얘기부터 하고 네 얘기를 들을게. 난 11시 20분에 일하러 나왔잖아. 자기 집에서 곧장 걸어왔지. 그러니까 내가 자기 집에서 나온 지 10분 후였을 거야. 그리고 가만, 처음부터 따져볼까? 난 아침 10시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뒤로 10분에서 15분도 지나지 않아서 자기 방문을 두드렸어. 그리고 또 몇 분 만에 메이미 방으로 올라가서 고작 몇 분 있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메이미를 마지막으로 본 건 한 10시 20분경이었을 거야. 그때까지는 메이미한테는 아무 일이 없었어. 그리고 자기 집에서 나온 건 11시 10분쯤 되었을 거야. 난 방 정리와 두어 가지 일을 하고 방에서 나왔어. 그 몇 분 전에 정오를 알리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12시 조금 지난 시간이었을 거야. 난 해변으로 갈 생각이었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오션파크로 가는 산타모니카 버스를 타려고 했지. 그리고 우선 오른쪽 길모퉁이에 있는 잡화점에 들러서 커피를 샀어. 그러고는 커피를 시키느라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커피를 마셨지. 거기 있을 때 가까운 곳에 경찰차가 서는 소리가 들렸는데 난 신경 쓰지 않았어. 왜냐하면 경찰이 수시로 들러서 술 주정뱅이들을 데려가곤 했으니까. 근데 바로 그때 선글라스하고 선텐 오일을 안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다시 가지러 갔지.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경찰이 여기 사느냐면서 나한테 막 묻더라고. 메이미를 아느냐?
그리고 매이미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 하는 질문들 말이야. 매이미한테 전화 걸었던 얘기 했어? 물론 안 했지, 하위. 난 멍청이가 아니니까. 그때쯤 매이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직감이 들었고, 경찰한테 내가 전화를 걸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면 자기까지 연관이 돼서 자기가 곤란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자기가 매이민의 집으로 올라간 건 고사하고 내가 자기랑 함께 있었다는 말도 안 했어. 자기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사람들을 전부 붙잡고 물어보더군. 하위, 그들이 날 체포하지는 않았지만 날 방 안에 가둔 채 15분 전까지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어. 내가 매이미를 안다고 하니까 날 조사한 거야. 그들이 결국 우리가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밝혀낼 테니까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 물론 경찰은 매이미가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 그 아이 팔과 온몸을 검사했으니까. 경찰은 다른 사람들의 팔도 죄다 검사를 했는데 천만다행으로 내 팔은 괜찮았지. 나한테는 우리가 일하는 그 마이큰의 술집에 대해서 주로 묻더군. 경찰은 마이크 캐러스가 밀매자라는 것과 메이미가 함께 일했다는 사실도 알아낸 것 같았어. 마이크가 밀매를 했다고? 응, 자세히는 몰라. 밀매를 하긴 하는데 아마 마약은 아닐 거야. 그렇다면 우리 두 사람은 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잘못한 게 맙소사. 이제 생각났다. 하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메이민의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본 사람이 있어. 우유 배달부 말이야. 내가 올라갔을 때 메이미가 복도에서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있었어. 메이미가 나한테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지. 그 남자를 바로 지나쳐서 말이야. 아이고 맙소사. 메이미가 들어가 있으라고 할 때 혹시 자기 이름을 불렀어? 경찰이 자기 이름을 뭐 성은 말고 이름이라도 알아낼 가능성이 있을까?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 이름은 부르지 않은 게 확실할 거야. 메이미가 나한테 들어가서 술을 갖고 가라는 말은 했지만 그 말에 하위라고 덧붙이지는 않은 것 같아. 어쨌든 경찰은 우유 배달부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내지 못할 거야. 경찰의 자진 출두해서 문제를 만들지도 않을 테고 말이야. 근데 메이미는 어떻게 죽었어? 누군가가 칼 이야기를 하던데 나도 확실한 건 잘 몰라. 누가 어떻게 해서 메이미를 발견한 거야? 그것도 잘 몰라. 아마 신문에 나지 않을까? 좋아. 그렇다면 오늘 저녁까지 기다려 보자고. 오늘 저녁은 어때? 빌리, 그래도 그 베스트 찬스에 갈 거야? 오늘 밤에는 가야지. 그 다음에 만나.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은 내가 왜 안 오는지, 어디 있는지 모든 걸 다 궁금해 할 거야. 자, 그리고 잘 들어. 아침이든 밤이든 자기도 나타나면 안 돼. 그 건물 가까이에 오지 말란 말이야. 경찰이 그 우유 배달부를 찾아내면 그자가 자기를 봤다고 말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지나쳐서 아예 가지를 마. 이 구역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자기 방으로 갈 때도 뒷길로 다녀. 그리고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자초지종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도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점심시간보다 10분 늦게 식당으로 돌아갔고 버크 사장이 또 나를 노려보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내가 비교적 믿을 만한 접시닫기이고 아직 배우는 과정이었다. 나는 남은 화이트 와인으로 기운을 차리고 저녁 담당 접시닫기인 볼디가 나타나자 마음을 놓았다. 버크가 나에게 그날 일당을 주었다. 그래서 난 다시 부자가 되었다. 그 다음 날 아침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세차게 흔들었다.
겨우 눈을 뜨고 보니까 날 쳐다보고 있는 나의 사랑스러운 빌리가 흐릿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다. 어제 나에게 메이미를 죽였냐고 물어볼 때보다 더 겁에 질려 있었다. 하위, 일어나. 나는 손바닥만한 방에 있었고 빌리는 내 간이 침대 옆에 서서 내 위로 몸을 굽히고 있었다. 나는 이불을 덮지 않은 채 신발만 벗었을 뿐 옷을 다 입은 상태였다. 하위, 잘 들어. 자긴 곤경에 처했어. 자,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고. 내가 들어온 것처럼 이 뒷길로 말이야. 어서 서둘러. 나는 일어나 앉으며 몇 시냐고 물었다. 9시밖에 안 됐어. 하위, 하지만 서둘러야 돼. 여기, 이게 좀 도움이 될 거야. 빌리가 500ml짜리 위스키 병에 마개를 돌려서 땄다. 조금만 마셔. 그럼 잠이 깰 거야.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자 목구멍을 따라서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속이 아플까 조금 걱정은 되었지만 위스키는 벌써 뱃속으로 내려갔고 덕분에 머리가 맑아졌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이지만 말이다. 근데 무슨 일이야, 빌리? 신발 신어. 내가 말해줄게.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 다행히 간편한 신발이어서 신발 신는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세면대로 가서 얼굴을 씻었다. 내가 세수를 하고 물기를 닦고 머리를 빗는 동안에 빌리는 옷장을 뒤졌다. 침대 위에다가 수건을 한 장 놓더니 내 모든 짐을 그 위에 쌓았다. 짐꾸러미는 별로 크지 않았다. 빌리가 나에게 그 짐꾸러미를 건넸다. 그러고는 짐을 든 나를 복도 쪽으로 밀었다. 왠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다. 빌리도 같은 생각인 듯 했다. 우리는 뒷골목을 빠져나와서 6번가를 지나 남쪽 중심가로 갔다. 칸막이가 쳐진 식당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종업원이 다가왔다. 나는 블랙커피를, 빌리는 햄과 달걀, 그리고 토스트를 시켰다. 그 종업원이 가자 빌리가 탁자 위로 몸을 숙였다. 종업원 앞에서 자기랑 말다툼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데, 하위, 내가 시킨 음식도 다 자기 몫이야. 전부 다 먹어야 돼. 정신 차리라고. 나는 투덜거렸다. 하지만 지금처럼 완강하게 나오는 나의 사랑스러운 빌리와 말다툼을 하느니 차라리 시킨 음식을 전부 먹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일이야, 빌리? 도대체 왜 그래? 어젯밤 신문 읽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9시 무렵까지는 신문을 읽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하지만 신문을 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때 문득 주머니 속에 돈이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잔돈은 한 푼도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 있었다. 돈을 꺼내서 탁자 밑에서 살펴보니까 5달러짜리 한 장과 1달러짜리 두 장이었다. 빌리가 나한테 준 10달러에서 우리가 마신 술값을 내고 9달러 조금 넘게, 그리고 버크한테서 받은 5달러 조금 안 되는 돈이 있어서 전부 14달러였는데 7달러를 어디다 쓴 모양이었다. 5번가의 물가로 볼 때 내가 그렇게 많은 포도주와 위스키를 마실 수 없다는 것은 하늘이 알 터였다. 하지만 적어도 사기당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랬다면 더 끔찍했을 것이 분명했다. 경찰이 우유 배달부를 찾아냈어. 그것도 즉시 말이야. 그 사람이 메이미한테 영수증을 줬고 메이미가 그걸 문 옆에 있는 작은 탁자 위에다가 놓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경찰이 우유 배달부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 사람을 찾은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를 보면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대.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경찰에 다 말한 모양이야. 하위, 이제 정신이 들어?
빌리가 다급한 음성으로 설명했다. 그럼 난 지금 멀쩡해. 근데 경찰이 날 찾으면 어떡하지? 난 그 여자를 죽이지 않았어.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 경찰도 날 조사해 보면 알 거야. 아이고, 하위, 경찰에 걸려서 고생해 본 적 없지? 걸렸다 해도 심각한 일은 아니었을 거야. 아니면 그런 말 못할 테니까. 그 우유 배달부가 자기가 바로 그 시간에 현장에 있었다고만 하면 자긴 그걸로 끝이야. 경찰은 다른 사람을 조사조차도 하지 않을 거라고. 물론 자기를 조사하겠지. 주먹질을 하고 고무호수로 물을 뿌리며 신문할 거야. 며칠 동안 자기를 끝도 없이 두들겨 팬 다음에 의자에 앉히고 눈을 감을 때마다 눈에다가 500와트의 전기를 통하게 할 거야. 아마 자기가 매이미를 죽였다고 시인하고 어서 일을 끝내고 좀 자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까지 말이야. 하위, 경찰은 아주 거칠다고. 살인 용의자를 지목할 때는 무서워져. 이건 살인사건이야, 하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빌리가 하는 말이 우스워서가 아니라 경찰이 나를 죽도록 패서 사실을 알아내든 아니면 내가 죄를 면하기 위해서 자초지종을 털어놓든 신문에 날 제목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시카고 상류층의 자제가 마약 관련 살인범에 기소되다. 시카고 신문은 이 제목을 마음에 들어할 터였다. 나는 빌리의 마음 아파하는 듯한 표정에 정신을 차렸다. 미안. 다른 일 때문에 웃은 거야. 계속해봐.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때 종업원이 다가오자 빌리는 그녀가 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빌리는 자기 앞에 놓인 햄과 달걀 그리고 토스트를 내 앞으로 밀었다. 자, 먹어. 나는 그녀의 말대로 했다. 그런데 하위, 그걸로 끝이 아니야. 경찰은 자기를 집어넣으려고 다른 죄목을 뒤집어 씌울 거야. 경찰이 다른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면 자기를 살인 용의자로 지목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주 간단해. 매이미의 방을 수색한 다음에 거기서 물건을 몇 개 갖다가 자기가 그걸 갖고 있었거나 자기 방에 있었다고 주장하면 되거든. 그렇지 않다는 걸 자기가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어? 자기가 경찰에 대항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경찰은 자기를 작은 방에다 가두고 독가스를 뿜을 수도 있어. 하위, 거기다가 다른 일도 생겨.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어? 그게 아니고 그건 나한테 생기는 일이야. 난 위증죄에 걸릴 거고 그러면 감옥에 오래 있게 되겠지. 난 경찰의 조사가 끝난 뒤에 진술서에다가 서명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매미를 만나러 위층으로 올라갔던 일을 경찰에 말하면 난 위증죄에 걸리게 된다고. 그렇다고 자기가 경찰에 뭐라고 둘러댈 수 있겠어? 나는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빌리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경찰이 결백한 사람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솔직히 털어놓지 않으면 경찰에 걸려서 고생할 수는 있겠지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나를 오래 붙잡고 있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빌리가 진술서에다가 서명을 했다면, 그런데 사실은 그와 다르다고 경찰에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빌리는 이미 법을 어겼고 경찰은 위증죄로 그녀를 체포할 터였다. 어쩌면 몇 년을 살지도 몰랐다. 미안 빌리, 내가 경찰에 사실대로 말하면 네가 관련된다는 걸 전혀 몰랐어. 내가 말했다. 하위, 어서 먹어. 다 먹어야 돼. 그리고 내 걱정은 하지 마. 어쩌다 보니까 말이 나왔을 뿐이야. 나보다는 자기가 훨씬 더 위험해. 하지만 똑바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다행이야. 지금은 정말로 정신이 든 것 같아. 자, 자긴 이걸 계속 먹어. 난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줄게. 먼저 우유 배달부의 진술이 문제야. 키와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정확하진 않지만 상당히 비슷해. 그리고 그건 자기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지. 하지만 옷차림은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새 옷을 사야 돼. 아유, 참, 그놈이 자기 옷차림을 완벽하게 말해버렸지 뭐야. 팔꿈치 위를 자른 청색 데님 셔츠에 황갈색 작업복 바지, 갈색 간편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자마자 우선 옷을 사. 알겠지? 알았어.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데? 자기 머리가 금발이고 약간 갈색이 난다고 말했어. 수염이 덥수룩했고. 자, 그러니까 면도도 바로 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5번가를 맴도는 불황자, 알코올 중독자 같다고 했어. 우유 배달부가 진술한 건 이게 다야. 그리고 자기를 다시 보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도 했어. 근데 바로 이 대목이 문제야. 그렇겠네. 하위, 이곳을 떠나 있을래? 지금 당장은 나한테 돈이 별로 없고 캐러스의 가게가 심한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돈을 더 구하지는 못할 거야. 하지만 자기가 여길 떠난다면 한 50달러는 빌려줄 수 있어. 갈 거야? 아니, 빌리. 난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아. 너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말이야. 내가 말했다. 아이고, 맙소사. 내가 왜 그런 말을 한 걸까?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인가? 내가 빌리를 이곳, 그녀에게 익숙하고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이곳에서 멀리 데려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살인사건의 참고인인 그녀가 지금 사라져버린다면 빌리는 더 큰 곤경에 처할 거다. 게다가 난 시카고로 돌아가고 싶을 때 돌아가서 아버지 회사에서 점잖은 모습으로 다시 일할 수 있었다. 몇 주만 있으면 말이다. 근데 내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내가 아무리 빌리를 좋아한다 해도, 어쩌면 사랑한다고 해도 그녀를 데리고 갈 수는 없었다. 존경받는 투자자의 아내이자 나의 사랑스러운 빌리. 그건 우리 둘 다에게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면 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하지만 다행히도 빌리는 고개를 저었다. 하위, 그건 안 돼. 그건 우리 둘 다한테 좋지 않아. 지금은 아니라고. 술을 끊고 잘 생각을 해봐. 하지만 난 자기가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야. 아, 지금 이 얘기는 하지 말자고. 어쨌든 자기가 나 때문에 도망치고 싶지 않다니까 반갑네. 하지만 잘 들어. 빌리, 뭔데 그래? 겉모습을 바꿔야 돼. 조금만 말이야. 응? 다른 색깔의 셔츠를 사. 알았지? 바지도 다른 걸로 사고. 신발도 간편화가 아닌 다른 걸로 사. 머리도 자르고. 어쨌든 머리를 잘라야 할 테니까 짧게 자르는 거야. 그리고 5번가가 아닌 곳에 호텔방을 잡아. 5번가에서 떨어진 중심가가 좋겠지? 그리고 면도도 꼭 해. 우유 배달부가 봤을 때 자기 수염이 짧게 돋아나 있었다고 그랬대. 돈은 얼마나 있어? 7달러. 하지만 이거면 될 거야. 그리고 새 옷은 필요 없어. 전당포 주인하고 바꾸면 되니까. 그것보다는 돈이 더 필요할 거야. 자, 이거 받아. 20달러였다. 고마워, 빌리. 30달러 빚졌네. 빌리에게 30달러를 빚졌다고? 나는 나의 사랑스러운 빌리에게 돈 아닌 다른 것을 벌써 얼마나 많이 빚졌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말이다. 그럼 우린 어떻게 연락하지? 자기 방엔 가지 말라면서. 그럼 오늘 밤에 자기가 나 있는 곳으로 올 거야? 글쎄, 하룻밤 빼먹는다고 경찰이 날 의심하진 않겠지. 사건 당일도 아니니까 말이야. 좋아, 하위. 법원 청사에서
건너편 위쪽 중심가에 있는 슈박스라는 곳 알지? 슈박스 알아. 오늘 밤 8시에 거기서 만나. 그리고 그때까지는 방을 하나 잡아서 그 방에 있어. 그리고 가능하면 술에 취해 있지 말고. 나는 두려운 상황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나는 5번가에서 떨어진 중심가에 있었고 빌리의 말대로 했다. 우선 옷가게에서 황갈색 작업복 셔츠를 사서 입고 있던 청색 셔츠와 바꿔 입었다. 그리고 이발을 가르치는 학원에 찾아가서 50센트의 머리카락을 잘랐으며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25센트짜리 면도도 했다. 나는 빌리가 하지 못한 좋은 생각도 한 가지 해냈다. 그래서 중고 모자를 사는데 1달러를 썼다. 나는 원래 모자를 쓰지 않지만 모자를 쓰면 사람이 달라 보이게 마련이다. 그리고 헌 신발을 취급하는 신발 수선점에서는 1달러 50센트에 내가 신던 간편화를 다른 헌 신발과 바꿨다. 바지 걱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바지가 흔한 색이니까 말이다. 그리고 나는 신문을 샀다. 빌리가 알려준 살인사건에 관한 모든 것을 직접 읽고 싶었던 것이다. 게다가 빌리가 말하지 않은 사실도 알 수 있을지도 몰랐다. 조금씩 마실 0.5리터짜리 포도주도 샀다. 술에 취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8시에 있을 나의 사랑스러운 빌리와의 데이트를 기다리기엔 너무 지루할 터였다. 나는 중심가의 모퉁이 인근 마켓가에 엘리베이터 없는 작은 호텔에 2인용 객실을 빌렸다. 그곳은 저녁 데이트가 있을 장소에서 한 블럭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물론 빌리의 방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빌리가 나와 함께 여기로 와야 했다. 하지만 그녀를 데리고 들어올 때 어떤 말썽도 생기지 말아야 했다. 나는 천천히 포도주를 마시며 신문을 읽었다. 신문에 사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 메이미의 방에서 찾아낸 것으로 보이는 사진은 적어도 10년 전의 모습 같았다. 메이미는 사진에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시체를 드러낸 방 내부와 그녀가 일했던 베스트 찬스의 외부 모습도 실려 있었다. 그러나 신문에 빌리가 말하지 않은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다. 메이미의 이름과 시체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발견되었는지가 적혀 있었다. 시체가 발견된 시각은 12시 5분. 빌리가 그 아래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나올 무렵이었다. 발견 경위는 이랬다. 건물 주인이 그 전날 메이미가 불평한 물이 떨어지는 수도꼭지를 고치러 도구를 들고 들른 것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문을 두드리다가 메이미가 집에 없다고 생각하고는 자신에게 있던 여벌의 열쇠로 직접 문을 열었다. 우유 배달부의 진술과 내 인상착의도 빌리의 말 그대로였다. 나는 신문을 읽고 초라하고 낡은 카펫이 깔린 작은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 우유 배달부를 만난 건 순전한 우연이었다. 그런데 나의 인상착의가 신문에 실린 것만으로도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터였다. 꽤 정확하긴 했지만 이 구역에서 그런 인상착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았다. 따라서 그것과 나를 연관지어 생각하기에는 너무 애매했다. 게다가 이제 옷도 갈아입고 면도를 하고 모자를 쓰고 보니까 그 우유 배달부가 밖에서 나를 알아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나는 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내 얼굴을 기억한단 말인가? 게다가 빌리를 거치지 않으면 나는 메이미와 아무 관계도 없었다. 내가 메이미를 만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오직 빌리뿐이었다. 그리고
그 전에 메이미를 본 것도 단 2번뿐이었다. 그것도 내가 빌리방에 있을 때 메이미가 들렀기 때문이다. 한 번은 불과 몇 분 정도만 함께 있었고 다른 한 번은 1시간가량이었다. 그리고 내가 메이미의 방에 올라갔을 때는 빌리가 피울 담배를 빌리러 간 것으로 그때는 상당히 늦은 시각이라 상점과 술집들이 모두 문을 닫은 뒤였다. 그런데 그 사실만으로 내가 그 블록에 있는 내 방에서 자취를 감춰야 한단 말인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지 않은가? 내일은 일주일치 방세를 내는 날이다. 집주인이 돈을 받으러 왔다가 나와 내 소지품들이 없어진 걸 알게 된다면 다시 방을 내놓을 거다.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할 게 뻔했다. 이제 빌리가 말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실천한 만큼 그녀가 사는 건물에 얼씬거리지 않는 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었다.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숨어 있어야 한단 말인가? 포도주는 바닥났고 난 더 마시고 싶었다. 하지만 아침 이 시간부터 계속 술을 마시면 저녁 8시에는 어떤 꼴이 될지 보나마나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나는 신문을 펴들고 만화와 몇 가지 다른 기사를 읽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면의 중간쯤에 실린 짤막한 기사 제목이 눈길을 끌었다. 뒷골목에서 살해된 피살자의 신원이 밝혀지다 라는 기사였다. 기사의 제목 아래쪽에 쓰인 이름에 먼저 눈길이 갔기 때문인 것 같았다. 죽은 사람의 이름은 헤수스 곤잘레스였다. 메이미가 죽기 전날 밤 그녀를 찾아왔던 신경과민의 손님이 바로 헤수스 곤잘레스 아니었던가. 나는 황급히 그 기사를 읽었다. 어제 새벽녘에 한 남자의 시신이 산페드로가 인근 윈스턴가의 한 지하실 출입구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곤봉으로 추정되는 둔기로 살해되었다. 처음에 그는 소지품을 모두 도난당해서 신원을 알 수가 없었다. 이제야 신원이 밝혀졌는데 피살자는 헤수스 곤잘레스로 멕시코 시티에서 온 41살의 남자다. 그는 도쿄를 떠나 그 전날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다. 그의 여권은 그가 묵었던 버렌지아 호텔 방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곳에 있던 다른 서류를 통해 그가 누군가와 동업하는 멕시코 시티의 예술품 수입업체 일로 동양으로 구매 여행을 떠났었음이 밝혀졌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쉬려고 로스앤젤레스에 들른 상태였다. 메이미가 말한 그 헤수스 곤잘레스일까? 분명 그런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녀의 방에서 2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된 데다가 그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서 아무 말 없이 소방 대피로로 도망간 다음 날 새벽이니까 시간도 잃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왜 그 사람이 메이미와 놀아나려고 했던 말인가? 버렌지아는 인류 호텔이다. 주머니가 두둑한 사람만 묵을 수 있는 곳이다. 반면 메이미는 대단한 여자가 아니었다. 버렌지아 호텔에서 종업원에게 부탁을 하면 더 나은 여자와 연결이 가능했을 것이다. 아니면 메이미가 마약 중독자라는 것과 관계가 있단 말인가? 그가 베스트 찬스에 들렀다가 메이미가 마약하는 걸 눈치채고 그 때문에 그녀를 선택한 것일까? 만약에 그 자신도 마약 중독자였다면 말이다. 마약 중독자를 통하는 것이 마약 판매상을 찾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안전한 길이다. 물론 이건 엉성한 추측이다. 하지만 말도 안 되게 엉성한 건 아니었다. 게다가 메이미 말로 그 헤수스 곤잘레스가 의심스럽게 행동을 한 데다가 무언가를 두려워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는 베스트 찬스에서부터 누군가가 자신과 메이미를 미행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만일 그가 메이미가 사는 곳에서 겨우 2블록 떨어진 데서 강도 살해를 당한
헤수스 곤잘레스와 동일인이라면 그는 그토록 조심을 했는데도 결국 죽은 셈이다. 그는 자신을 쫓아오던 자가 메이미의 방문을 두드렸다고 생각하고 소방대피로로 달아난 것이었다. 물론 그건 오해였다. 그의 상대가 그 건물 밖에 있다가 어쩌면 길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가 나오는 것을 보았을지 몰랐다. 그리고 윈스턴가에서 그를 덮친 것이다. 나는 이렇게 멋진 추론을 생각해냈다. 하지만 그냥 추론일 뿐이다. 시간을 보내려면 뭔가 할 일이 있어야 했다. 벽을 쳐다보면서 시카고를 떠나지 말 걸 그랬다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 멍하니 후회나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필요했다. 좋아. 이제까지 밝혀진 사실로 메이미의 죽음이 그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고. 방법은 알 수 없지만 나는 계속 어슬렁거리며 답을 알아내려고 애를 썼다. 나는 메이미가 곤잘레스에 대해서 그녀가 아는 한 사실을 말했음을 확신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이야기를 굳이 꺼낼 이유가 없었다. 곤잘레스가 메이미를 선택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마약을 사는 것이었든 아니면 마약을 팔 만한 연주를 찾는 것이었든 그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기 전까지 메이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우습다는 듯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살인자는 그런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었다. 그는 메이미가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그자가 찾는 것이 자신이 죽인 사람, 즉 곤잘레스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면 벌써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는 왜 같은 날 밤에 메이미의 방을 찾아가지 않았던 걸까?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이유는 있을 것이다. 그자가 만일 문을 두드렸다면 메이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메이미의 방문에 체인이 달려 있었던 것이 기억났다. 그리고 그날 밤 신경과민한 손님, 즉 곤잘레스가 떠난 후에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는 생각도 났다. 하지만 곤잘레스가 막 비행기에서 내려 이곳에 처음 온 사람이었다면 살인자는 어떻게 그가 마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일까? 어떤 마약이든 밀수할 만한 가치는 충분했다. 그 살인자가 무언가 알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단순한 강도 살해범이었다면 곤잘레스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었든 돌아와서 메이미의 방을 뒤지고 메이미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범인은 돈이 아니라 곤잘레스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메이미를 공범으로 오해한 것은 아닐까.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분 더 생각을 해본 결과 결론을 내렸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말은 된다. 내가 약간 취하기는 했지만 이 즉석 추론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였다. 그리고 또 하나, 메이미는 곤잘레스가 접촉을 시도한 최초의 인물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가 다른 마약 중독자에게 접근해서 같은 거래를 하려고 했지만 그 여자가 자신의 윗선을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여자라고? 여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메이미가 여자인 것으로 미루어서 그가 비슷한 사람에게 접근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싸구려 술집 주변을 맴돌다가 마약 중독자인 술집 여종업원을 발견하고는 그 여자를 칸막이 한 좌석으로 데려가서 정보를 캐내려 했을 수도 있었다. 여자는 발뺌이나 거절을 했을 법했다. 그를 잡아둔 채 시간을 끌기 위해서 마약 판매상을 알아봐주는 척 전화를 한두 통 했겠지만 사실은 남자친구에게 귀띔했을 수도 있었다. 밖에서 기다리던 여자의 남자친구가 살인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할 시간은 충분했다. 그리고 곤잘레스에게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 된다. 이때 곤잘레스가 무언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는 메이미와의 두 번째 시도에서는 더욱더 몸을 사렸을 것이다. 그는 분명한 핑계를 대고 그녀의 방까지 가서 두 사람만 있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음을 확인한 다음에 말을 꺼내려 한 것 같았다. 베스트 찬스와 메이미의 방 사이에서 그는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음을 눈치챘을지도 몰랐다. 분명해. 모든 게 딱 들어맞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분명 논리적이었다. 나는 완벽하고 나무랄 데 없는 그림을 그렸지만 이건 모두 추측이었고 따라서 경찰에 가서 설명할 만한 내용은 못 되었다. 결국 경찰이 내 말을 믿고 내 추측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지금 당장에는 나와 빌리가 숱한 어려움을 겪을 터였다. 이 정도로도 이미 난처할 대로 난처한 상황인데다가 빌리와 나의 관계가 언론에 밝혀지고 빌리의 직업까지 알려지면 시카고에 있는 아버지의 고객들이 나에게 재산을 맡기지 않을 것이 뻔했다. 내가 그렇게 살았었나? 나는 술이 간절히 마시고 싶은 나머지 마음이 약해져서 밑으로 내려가서 또 술을 사올 궁리를 했다. 그런데 왜 안 된단 말인가? 스스로 양을 제한해서 어쨌든 8시 전까지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될 것 아닌가? 몇 시나 됐지? 이 빌어먹을 방에 67시간 있었던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 겨우 정오밖에 안 되었을 것이다. 나는 프론트로 나가서 그곳을 지나면서 벽 위에 걸린 부엌에나 걸려 있음직한 전자시계를 쳐다보았다. 12시 15분. 나는 조금 걷다가 술을 사가지고 방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먼저 시간을 좀 죽여야 한다. 맙소사, 저녁 8시까지 시간을 보내야 하다니. 나는 법원 청사 주변을 맴돌다가 스프링가로 건너갔다. 거기는 안전할 것 같았다. 나는 어딜 가든 안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다. 경찰이 우유 배달부를 그 건물 안이나 인근에 대기시키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5번가의 그 블록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다른 옷을 입고 모자를 썼으니까 우유 배달부도 날 알아보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겁에 질린 빌리 때문에 겁먹었을 뿐이었다.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다. 아, 그 블록에서 빠져나오고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은 건 잘한 일 같았다. 하지만 버크신의 식당 일까지 그만둘 필요는 없었다. 아직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말이다. 버크신의 식당은 안전한 곳이다. 버크신의 식당에서 내가 어디 사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내가 방을 얻어 있던 건물에서도 내가 일하는 곳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버크신의 식당에 가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창문에다가 벌써 구인 광고를 내붙였을지 몰랐다. 지금 1시간 반이나 늦었지만 아직 내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늦은 이유를 설명하고 일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접시를 닦는 일에 이미 노련해졌다. 나는 버크가 만난 사람들 중에 최고의 접시 닦기일 것이고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히 일해왔다. 버크가 아직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비슷한 유의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동안 빌리한테서 돈을 타서 써야 할 판이었다. 그런데 빌리한테서 돈을 타서 쓰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안 될 말이다. 시카고에 있는 영예라는 여인에 대한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다. 하지만 내게는 아직 자존심이 남아 있었다. 결국 나는 중심가를 돌아 버크신의 식당으로 갔다. 뒷문으로 가면 내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했는지 알아볼 수 있을 터였다. 게다가
버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요리사 라몬에게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는 게 좋을 듯했다. 뒷골목으로 난 출입문으로 보니까 내 자리는 비어 있고 접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라몬은 화로 앞에서 분주히 몸을 놀렸다. 내가 들어서자 라몬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면서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하위, 이 자네가 오다니 정말 다행이야. 접시 닦을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서 모두 돌아버릴 지경이었거든. 그의 이마에 있던 반창고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에 그 밑에는 세로로 긁힌 자국 4개가 약 2cm 간격으로 길게 나 있었다. 긁힌 그 자국을 보니까 라몬과 그의 원숭이, 그리고 메이미와 그녀가 키우는 원숭이 생각이 났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이해감이 들었다. 라몬 같은 인간은 마약 주사를 한 대 맞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할 거라는 생각이었다. 나는 입술을 핥았다. 라몬 내 원숭이는 온 힘을 다해 핥혀도 그의 얼굴에 난 것 같은 상처를 내지 못할 터였다. 그럴 수는 없었다. 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순간 내 입이 먼저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메이미 손톱이 아주 날카롭지?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한다. 다음 순간에 내가 갑작스럽게 죽는 걸 막아주는 것은 행운이나 우연일 뿐이다. 나는 라몬처럼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내가 몸을 피하기도 전에 그의 한 손이 내 셔츠의 앞서풀 움켜잡았고 다른 손은 뒤로 뻗어 고기 자르는 큰 칼을 치켜들었다. 칼 든 손이 내려오기 시작한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 보았자 그의 칼에 맞기 더 좋은 위치가 될 뿐이었으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며 그를 뒤로 밀었다. 그러자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나는 급히 머리를 피했지만 칼날이 어깨에 닿았다고 하기에는 조금 깊이 베었다. 라몬의 머리가 커다란 화로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히며 쿵 하는 소리가 났다. 그렇다.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한다. 나는 숨을 한 번 크게 쉬인 뒤 본능적으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피기 위해서 몸을 굽혀 그의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심장이 있는 곳에 갖다 대었다. 그의 심장은 뛰지 않았다. 그때 다른 쪽 창문에서 버크의 외침이 들렸다. 햄버거 2개. 나는 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내가 거기 있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누구든 보아서는 안 되었다. 나는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뒷골목을 빠져나와 중심가로 돌아갔다. 나는 3블록을 걸은 후에 어느 선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다. 술 한 모금이 정말이지 절실했던 것이다. 와인이 아니라 위스키를 마셔야 했다. 와인은 진통제 역할은 하지만 이성을 둔하게 만든다. 하지만 위스키는 잠시 동안일 망정 의식을 명료하게 해준다. 나는 위스키를 더블 스트레이트로 주문했다. 나는 반잔을 단숨에 비웠다.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 나머지 반잔은 생각을 하며 천천히 마셨다. 빌어먹을 하위 생각을 짜내야 한다고 나는 이렇게 다짐했다. 나는 곰곰이 따져 보았고 해결책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볼 상황이 아니었다. 내가 사회학 학사든 아니든 2건, 아니 어쩌면 3건의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납득시키기는 어려울 터였다. 그들은 헤수스 곤잘레스를 죽인 범인으로도 날 지목할지 몰랐다. 물론 나는 진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을까? 메이미는 죽었으니 내게 들려준 헤수스라는 사람에 대한 사소한 에피소드를
다시 말할 리 없다. 그리고 라몬도 죽어 있다. 내가 라몬의 공격을 피해서 정당방위로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과연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난 아직 멀쩡했다. 시카고로 점잖은 생활로 돌아가서 내 이름을 되찾는 수밖에 없었다. 비렁뱅이 학사, 포도주 중독자, 곧 정신병에 걸린 살인자로 의심받을 하워드 페리가 아니라 사회학 학사 하워드 페리. 이렇게 내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 시카고로 돌아가야 했다. 그것도 화물열차로는 안 된다. 그렇게 불황자처럼 처신했다가는 쉽게 체포될 터였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내 인상착의를 적은 전단이 나붙을지도 몰랐다. 너무 위험했다. 게다가 이제 겨우 1시인데 저녁 8시까지 기다려야 할 상황이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나의 사랑스러운 빌리와 빨리 만나야 했다. 내가 그녀의 방으로 갈 수는 없지만 전화는 괜찮을 터였다. 경찰이 그 건물에 사는 모든 사람의 전화를 다 도청할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빌리, 나 교수야. 내가 말했다.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별명이었다. 빌리가 숨을 짧게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은 한 내가 감히 전화를 걸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대답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네, 교수님. 일이 좀 생겼어. 8시 약속을 지키기 힘들 것 같아. 대신 지금 좀 만날 수 있을까? 거기서 말이야. 물론이에요. 바로 갈게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빌리는 그곳으로 올 것이었다. 사랑스러운 빌리, 나의 빌리. 그녀는 거기서 먼저 자신을 미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그녀는 내가 결국 도망치기로 했음을 눈치채고 돈을 가져올 것이다. 여자에게 돈을 빌리다니 이런.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녀가 지금 빌려줄 돈에 지난번에 빌린 $30를 더하고 내가 그동안 빌려서 피우고 마신 담배와 술까지 갚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내게 베풀어준 사랑과 믿음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것은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동안은 빌린 돈조차 갚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녀에게 솔직히 털어놓는 것, 모조리 털어놓는 것뿐이다. 빌리도 그 정도는 알아야 한다. 더 솔직히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우리가 만나기로 한 휴박스는 말 그대로 구두 상자만 한 곳이었다. 이야기를 하기에는 좋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을 것이니까 상관은 없었다. 내가 도착한 지 15분 만에 빌리가 나타났다. 나는 2번째 잔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빌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맨해튼을 주문했다. 안녕, 빌리. 내가 말했다. 안녕, 빌리. 잘 있어, 빌리. 오늘 우리 2사람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마지막이라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그녀는 이해해 줄 것이다. 하위, 자기 돈 있냐고? 물론이지. 자기 건 한 잔만 시켰어. 내가 이렇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빌리, 여기선 안 돼. 어서 마시고 나가자고. 내가 길모퉁이 부근에 방을 잡아놨어. 2인용으로 예약을 해놨으니까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안전할 거야. 바텐더가 맨해튼을 만들어 빌리의 잔에 따랐다. 나는 위스키 잔에 가득 채워달라고 주문했다. 왜 마시면 안 된단 말인가? 한동안은 이게 마지막 잔이 될 터였다. 지금 여기서 차를 타고 시카고에 돌아간다고 해도 적어도 몇 주간은 술 기운에서 벗어나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적당히 마실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술을 입에 대지 못할 터였다. 우리는 잔을 비우고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였다. 길모퉁이에 도착하기 직전에 빌리가 나를 멈춰 세웠다. 하위, 잠깐. 내가 미처 붙잡기도 전에 그녀는 어느 가게, 술을 파는 가게로 들어갔다. 나는 밖에서 기다렸다. 빌리는 포장된 술병과 종이 상자를 들고 나왔다. 섞어놓은 술은 차지가 않잖아. 하위, 하지만 이거면 마실만 할 거야. 얼음 조각을 좀 샀으니까. 근데 방에 잔이 2개 있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잔 2개가 있었다. 아직 헤어질 시간은 아니다. 그러니 마지막 술 1-2잔, 나의 사랑스러운 빌리와 이별의 술 1-2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빌리는 커다란 물잔 2개에다가 술을 섞었다. 그리고 얼음 위로 술을 부은 다음 흔들어서 술이 차가워진 후에 얼음을 끄집어냈다. 나는 그동안 이야기를 했다. 나는 빌리에게 시카고와 시카고에서의 내 생활, 그리고 가족과 투자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녀가 잔을 건넸다. 빌리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하위, 계속 말해. 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메이미가 죽기 전날 밤 손님으로 왔던 헤수스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리고 신문에서 읽은 헤수스 곤잘레스의 죽음에 관한 기사도 이야기했다. 나는 2가지를 종합해서 설명했다. 그리고 라몬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과 방금 그를 죽인 이야기를 하는 동안 빌리가 술잔을 다시 채웠다. 라몬이라면 칼자국이 있는 사람 맞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칼자국이 있는 마약 중독자의 요리사 하는 사람 말이잖아. 그 남자 이름은 잘 몰랐지만 그 남자가 사귀는 여자는 누군지 알아. 빨간 머리의 마약 중독자인데 이름은 베스야. 마이크네 술집에서 한 블록 밑에 사는 베스가 맞을 거야. 자기가 추측한 대로인 것 같아, 하위. 틀림없다고. 빌리가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래, 하위. 자기는 시카고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지금 당장 말이야. 가지 않으면 곤경에 처할 거야. 내가 돈을 가져왔거든. $60. 내가 쓸 거 조금 빼고 이게 전부야. 하지만 난 또 벌면 되니까. 자, 여기 있어. 빌리가 작게만 여러 장의 지폐를 내 셔츠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빌리, 난 네가... 내가 입을 열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사랑. 자긴 그렇게 하지 못해. 날 데려가는 거 말이야. 난 자기가 시카고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또 자기한테도 부족하고. 아니야, 빌리. 내가 부족하지. 난 멍청이에다 의욕도 없는 놈이야. 그 판에 박힌 생활로 돌아가면 자유롭지도 않을 거야. 나는 그때 그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저 빌리, 내가 빚진 돈은 다 갚을게. 앞으로 1-2주 동안은 자기가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 빌리가 한숨을 내쉬었다. 하위, 아마도 그럴 거야. 하지만 내가 영구적인 주소로 사용하는 여동생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줄게. 자기가 돈을 바로 보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내가 받아 적을게. 내가 말했다. 나는 술병을 쌌던 종이 한 귀퉁이를 찢어낸 다음 무언가 적을 것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보니 메이민의 집에서 바지 주머니에 넣은 만년필 생각이 났다. 만년필은 아직도 내 바지 주머니에 있었다. 나는 만년필 뚜껑을 돌려서 열었다. 그때 뭔가 반짝이는 것이 수도 없이 카펫 위로 떨어졌다. 다이아몬드처럼 작고 반짝이는 것이었다.
빌리는 깜짝 놀라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가 바닥을 훑어서 그것들을 집어들었다. 나는 만년필을 쳐다보았다. 내 손 안에는 펜촉도 없이 속이 빈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만년필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뚜껑에는 아직 무언가가 있다. 나는 쏟아지지 않게 그것을 잡았다. 나는 만년필 뚜껑을 손에 대고 쏟았다. 그것은 아름답게 커팅된 커다란 다이아몬드 6개였다. 내 추측은 잘못된 것이었다. 곤잘레스가 밀수한 것은 마약이 아니라 바로 다이아몬드였다. 그리고 그는 메이미를 따라 집까지 와서 그것을 안전하게 숨겨둔 것이었다. 즉, 만년필은 그의 외투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고의로 거기에 숨겨둔 것이었다. 탁자 위에는 다이아몬드 두더미가 쌓였고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는 빌리의 손이 덜덜 떨렸다. 완벽해. 빌리가 경건한 음성으로 말했다. 남편한테서 보석에 대해서 좀 배웠거든. 하위, 이 커다란 다이아몬드 6개는 모두 5캐럿이 넘어 보여. 그리고 깊은 커팅에 청백색이고 게다가 모두 흠이 하나도 없어. 작은 거 15개도 똑같이 완벽해. 그리고 한 3캐럿 가까이 될 것 같고. 캐러스가 값을 얼마나 쳐줄까? 캐러스라니? 누구야? 적어도 15,000달러는 줄 거야. 하위, 더 줄지도 몰라. 이건 보통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특별한 거니까. 캐러스 말이야, 캐러스. 내가 예전에 캐러스가 뭔가 밀매를 하는 것 같다고 했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밝히지 않았는데, 캐러스는 마약 밀매를 한 게 아니야. 캐러스는 보석만 취급해. 곤잘레스는 아마 캐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메이미를 통해 그를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 앞에서도 나왔지만 캐러스는 메이미가 일하던 베스트 찬스라는 무허가 술집 바의 사장이다. 나는 15,000달러와 시카고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 멕시코야, 하위. 멕시코에서는 왕처럼 살 수 있어. 왕과 왕비처럼 말이야. 그리고 이 정도면 5년은 살 수 있어. 이제 술을 그만 마시고 정신을 차려야 할까? 하위, 이걸 지금 당장 캐러스한테 팔고 우리 바로 떠날래? 빌리는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숨을 몰아쉬면서 애원하는 눈길로 나를 응시했다. 좋아, 내가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내게 힘껏 입을 맞춘 뒤 다이아몬드를 모아주었다. 빌리는 출입문 손잡이에 한 손을 대고 이렇게 말했다. 근데 하위, 시카고에서 영예라는 여자를 사랑했다는 말은 농담이지? 그러니까 진짜 그런 여자가 있었던 거야? 아니면 그냥... 물론 농담이었지. 나의 사랑스러운 빌리. 출입문이 닫혔다. 빌리의 구둣발 소리가 멀어져 갔다. 나는 내 술잔에 술을 가득 따랐다. 얼음 조각으로 술을 차게 할 필요도 없었다. 그래, 한때 시카고에서 영예라는 여자와 알고 지낸 적이 있었지. 하지만 그건 다른 세상 이야기고 그 여자는 죽었어. 나는 잔을 비우고 기다렸다. 20분 뒤에 복도에서 빌리가 돌아오는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